부유한 선진국들이 가난한 국가의 지구온난화의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으나 구체적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COP27이 열렸습니다. 벌써 이제 COP26을 소개해 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COP27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제27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손실 및 피해 보상 논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지원금을 낼 것이냐. 저번에 COP26에서 기후 보상 기금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의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COP27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COP27이 7일 이제 개최됐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첫 기후회담이 열린 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보상에 대해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계속해서 이제 COP26에서도 그렇고 개도국 보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행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그런데 네, 지금 COP27은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라는 곳에서 개막을 했고요. 200여 개국의 국가대표단과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총 4만여 명이 이집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COP27은 지금 처음부터 그 환경단체나 이런 곳으로부터 많은 좀 지적을 받았었죠. 뭐 샤르멜 셰이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회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비판이 좀 많았던 회의긴 합니다.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 신임 총리인 리시 수낙, 새로 선출된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등 11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혔죠. 특히나 이 영국 총리 리시 수낙 총리는 처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그래서 보리스 전 총리가 이제 온다고 했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바로 전 총리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후 반대론을 많이 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기후 총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뭐 LNG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를 포함한 시티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CEO는 COP27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자산운용사나 이런 은행 쪽에서 마크 카니가 이끌고 있는 GFANG 거기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규합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개회 전에 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UN 기후정상회의 의장을 선출을 했고요. 의장은 이집트 외무장관 사메 수크리가 맡았습니다. 수크리 의장이 대표단들이 모여서 공식 의제를 논의한 끝에 지구온난화 관련해 피해가 증가하는 빈곤 국가에 대한 손해와 보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손해와 보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요게 언제 나왔냐면 사실 보면 95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기후의제라는 것들이 돌고 도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요. 베를린 기후회담에서 거론된 의제고, 부유한 선진국들이 가난한 국가의 지구온난화의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으나 구체적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3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등 기상자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나 도서 국가들 중심으로 이런 비판이라든지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수크리 COP27 의장은 이 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기후재해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연대감과 공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단은 최소한 2024년까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2024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전에도 논의된 만큼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결정되면 좋겠지만 결국에 결정 자체가 2년 후로 이제 밀린다는 겁니다. 선진국들 그럼 과연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가 문제죠. 본인들 보호무역주의다. 본인들 내부의 국내 이제 NDC 달성에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에 돈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기후정상회담이 열려서요. 7일에 8일 110여 개국의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면서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수십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6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정당한 공정한 전환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 식량 안보, 그리고 기후 개발을 위한 혁신금융, 에너지 미래에 대한 투자, 물 안보, 기후 취약한 지역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 주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논의들도 나오고 각국들이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과 보상,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EU 회원국 등이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손실과 보상이 어떤 개념이냐 봤을 때 선진국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식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이게 손실과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국가만 여기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덴마크가 180억 원,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한 32억 원 자금 제공을 약속을 했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위험으로 기후금융 자체가 제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점차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든지 유럽에서도 미국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전에도 CBAM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통해서 하나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 둘 다 이제 IRA나 이제 CBAM이나 이런 정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ESG를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맞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WTO 이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반된다라는 것들이 서로 간에 EU와 미국 간에 지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어쨌든 소비자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 공급을 늘리면서 보상 관련 계획이 지금 더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이제 빅 오일사들, 에너지 기업에 지금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이 오일 통해서 이제 횡재했다 해서 이제 횡재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 빅오일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돈 번 거를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써야 우리 경제가 같이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부분이 있었죠. 빅오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주주 미국인들에게 이 번 돈을 직접 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COP27은 지금 조달 역풍,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기후 관련 손실이 2030년까지 5,800억 달러, 813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문제 계속 거론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작은 섬 국가들 동맹 AO, SIS, 투발루, 피지, 팔라우 이런 곳이 있는데 물에 잠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목소리가 큽니다. 작은 섬 국가들이. 유엔 협상에서 국가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유엔이 주최하는 제한 대응 기금에 대한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영향,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에 의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기후 취약국 58개국으로 이제 구성된 V20 그룹이 있습니다. G7으로 구성된 그룹은 여기에 그 재난보호 금융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실드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독일도 이제 계획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단체들은 좀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블록을 형성하고 여기서 자신의 이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E3G의 기후 외부 전문가 그룹의 알렉스 스콧은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다. 재정 분산과 일부 가난한 국가들의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여 패스트트랙 만들어라. 유엔 기후 기금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절차들을 빨리 줄이고 의사결정 빨리 정리해서 어서 이제 지원금들이 그 가난한 국가들, 이 기후 피해를 받는 국가들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존 케리 기후 특사가 그러면 이 개도국 기후 피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요 탄소 배출권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OP27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선진국으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니까 탄소 배출권을 돈이 없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이제 내자. 좀 획기적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거거든요. 탄소 배출권을 준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 규정에 따라서 이 신뢰 관계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공식적인 수단으로 탄소 배출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안을 발표할지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개도국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 조성 대신에 세계 최대 기업의 현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탄소 배출권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을 부조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개도국의 이제 석탄 활용 발전소와 같은 화석 연료 인프라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민간 기업 등이 재원을 조성하면 탄소 감축한 만큼 배출권을 발급한다. 요새 이제 남아공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들을 요구하고 있고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면서 광산에서 주요한 광물들을 이제 뽑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있긴 합니다. 과연 이런 그린워싱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존 케리 특사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내에 이 계획을 발표하길 바란다. 미 행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민간도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전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가지고 돈을 조달한다 이런 아이디어죠. 자, 탄소 크레딧은 독립적인 인증기관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이 인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크레딧의 환경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요. 여러 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존 케리 특사는 은행, 소비재,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계획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거래시장에 이해관계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가격 형성도 딱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흥행을 시킬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석연료 생산자는 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 더크 포리스터 최고 경영자는 한국과의 에너지 전환에 탄소 배출권을 인정해준다는 계획은 흥미로운 개념이지만 참여에 제한을 두는 상황은 해결해야 한다. 참여자가 제한되면 테크 기업이나 은행같이 탄소 집약적이지 않은 사업만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후 투자를 한다, 넷제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볼 때 기후 이제 탄소 집약적인 뭐 석유, 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종 업계 내에서 과연 이 넷제로와 ESG에 대해서 얼마나 더 대비를 하고 있느냐, 동종 업계 내에서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간 그런 논의죠.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계획은 COP26에서 아마존, BCG, 네슬레와 같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리프 연합,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제 산림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팜유라든지 이런 산림 보호,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주 나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력 부문 버전으로 리프 연합은 열대, 아열대 국가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달러, 1조 원의 산림 지원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국제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림이 보존된 만큼 탄소 배출권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이론적으로 이제 한 개의 탄소 배출권이 1톤의 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탄소 배출량 감축을 항상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중 계산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진짜 줄이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단체들은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더 많은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이 힘을 합친 자발적 탄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 약 2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골드 스탠다드나 베라 같은 그런 자발적 탄소 시장 배출권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파플이라든지 아우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발적 탄소 시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서 기업들이라든지 금융권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거래가 되는데 거래량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자발적 시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연관이 됩니다. 개발도상국 기후 피해 지원 약간 어떤 거에 대한 보장을 코인으로 지급한다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렇게 연관된다는 것도 한번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